예, 최근 북한의 도발이 뜸한 가운데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27일을 전후한 도발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병식 동향이 포착이 됐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붉은 점들이 좀 모여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러나 15일, 16일에서도 인파가 많이 몰려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는 했었는데 이게 전승절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성절 기념일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북한이 열병식 하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정주년, 그러니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데요. 올해 같은 이 정주년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2월 8일 날 건군절, 북한인민군 창설 기념일이죠. 그 75주년이고요. 9월 9일은 북한 정부 수립일 75주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7월 27일. 소위 말해서 정전협정 기념일이거든요. 북한은 이날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70주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달 전에는 미림비행장에서 연습을 쭉 했는데요. 아마 잠시 북한에서 코로나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림비행장이 철수했다가 지금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계속 붉은 점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플래닛 랩스라고 하는 그 민간 위성이거든요. 그렇죠. 민간 위성은 그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한 30m 정도 해상도니까 이게 이제 찍혀 나오는 게 붉은 점 정도로 찍혀 나오는데 그게 아마 북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옷, 꽃, 붉은 꽃, 예, 그것이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는 27일에 열병식 개최 여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열병식 이외에도 북한이 좀 도발에 나설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북한이 이제 도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극성 사형 오행도 있고 전략 잠수함 공개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도 이제 화성 16형, 15형, 17형 이거 전부 다 고각 발사는 했지만 정상각도 발사는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7월 27일 이전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언제 이제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할 것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8월 중순. 8월 중순이요? 8월 중순, 8월 하순. 그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얼지 포커스, 얼지 프리덤 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지 훈련이 있고 프리덤 실드 훈련이 있거든요. 얼지 훈련이 한 4일 정도 할 거고 프리덤 실드는 아마 10일에서 2주 정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아마 집중적으로 도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발 양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도 도발할 수 있겠지만 NLL이나 DMZ에서의 도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필요하겠지요. 저희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북한에서 쏘겠다라고 말한 건 정찰 위성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면 그렇죠. 정찰 위성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 기존 ICBM 엔진 체계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리경과 천리마가 이번에 새로 나왔었지만 이게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고체 연료 ICBM 새로 발사하고 기세등등하다 그게 좀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기존 위성을 발사하게 된다라는 건 이번에 진짜 성공해야 한다라고 북한은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제 천리마 엔진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백두산 엔진하고 이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사용한 것이 백두산 엔진이 아니고 천리마 엔진인지 그러면 천리마 엔진은 백두산 엔진하고 어느 정도 다른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어차피 이제 이 북한이 이 백두산 엔진 하는 것은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이제 RD-250이라고 하는 그 엔진을 이제 이걸 역설계해가지고 북한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화성 14형, 15형, 17형 전부 다 북한이 백두산 엔진을 이용해서 다 발사했단 말이죠. 그렇죠. 발사해가지고 다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일단 추진체는 이번에 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천리마 엔진과 백두산 엔진의 거의 차이점에 구분을 둘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추진체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럼 2단 추진체에 문제가 생겼는데 2단 추진체도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점화가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연료하고 이런 연료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 엔진의 이렇게 펌프질이 제대로 안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농도의 그 연료를 사용한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북한에서 연료 특성이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연료 특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 엔진을 사용한다. 그럼 옛날 엔진이면은 2016년도 12월 달에 발사한 그 저기 노동 미사일 4개 그거 가지고 다시 이번에 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1단 엔진은 문제가 없고요. 2단 엔진에 대해서 북한이 이번에 도대체 그 실패의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극복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다 성공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다 됐다라고 할 때 발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근데 보죠. 그 김여정 부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빠른 시일이라기보다 그거보다 성공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이게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그 김정은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게다가 이제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국가위성개발국을 2번씩이나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쏠 준비해라, 계획대로 해라. 퇴근을 했죠. 뭐 퇴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북한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시간 내에 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이 안 된 거거든요. 사실상 그 책임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한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6월 15일, 16일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할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가장 큰 전반기의 결함은 이게 소위 말해서 저기 군사위성의 실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책임을 예. 과학자들한테 돌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실패하면 안 되는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보면은 다시 체근돼 가지고 실패하면은 이건 뭐 2번 연속해서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7월 27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7월 27일 그 전성절 기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축포로서 이렇게 그 군사위성을 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죠. 네,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꼭 성공시키자라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지난번 발사체 인양 작업을 한 걸 보면 앞서 짚어주셨다시피 이게 어찌됐든 추정인 상황이잖아요. 이 만리경 1호에 대해서 군 당국은 조금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5월 31일 날 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15일 날 최초 인양한 것이 2단 추진체잖아요. 그러면 2단 추진체 끝나고 이제 인양하고 나서 끝냈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해군에서 계속해서 인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폭발을 했을 때 파편이 180개 정도 되거든요. 그 180개가 비 오듯이 쏟아진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다는 거죠. 네. 뭐 거리는 조금씩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파편도 주워내고 저런 파편도 주워내야 되는데 그 주워내서 이제 합해봐야 이것이 무엇인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온 파편의 일부를 보고 야 이게 만리경이루다. 뭐 이게 뭐 펌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조심한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 나중에 어차피 종합적으로 한 번은 할 거예요.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한다고 네. 하더라도 팩트 위주로 다 끝나고 나면 한 번은 하게 될 텐데 지금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정보가 혼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군 당국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군에서 보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작전센터 네네. 새롭게 하게 되고 또 드론 작전사령부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뭐 앞에 말씀드린 건 KTMOCL이 뭐 개량형이라고 전해져 있고 네네. 지금 이렇게 군이 개량해가는 발전들이 거의 다 이제 미사일 위주로 좀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질문하신 것이 소위 말해서 KAMD 작전센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전에는 TMOCL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미군대로 TMOCL이 있고 한국은 KTMOCL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기 이제 좀 연동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게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 공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예. 그러면 요 2개가 제대로 연동이 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한국의 과하고 주한미군과하고 연동이 되고 일본은 일본 자위대하고 주일미군과하고 연동이 되고 이것이 다시 연동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성능 개량을 했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성능 개량이 완성이 되고 일본도 완성이 되면 연결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연결 지점이
이번 달 내로 되지 아.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한미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일환으로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능력 개선, 그걸 한 2달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경보 능력, 예. 거기에 대한 대응, 이것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으로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네. 군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력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충분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예.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보셨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충분했습니까? 러시아가 충분했습니까? 네. 러시아가 세계 유해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까보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충분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전략군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예합 부대가 몇 개가 있냐면은 13개 여단이 있거든요. 말이 그렇지 13개 여단이면 그 밑에 대대가 있을 거고 대대 밑에 다시 포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뭐 대충 한 3개 대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39개 대대가 있을 거고 39개 대대당 2개 중대가 있다라면 78개의 그 중대가 그러니까 포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능력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한국도 그에 못지않는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주로 지대지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거. 그런데 한국은 땅에서 땅으로 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땅으로 쏘는 거, 잠수하면서 땅으로 쏘는 거, 공중에서 땅으로 쏘는 거.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 그것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예. 그럼 그 무인기 드론 작전 사령부도 이번에 만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작년 연말에 북한이 드론을 날렸잖아요. 드론을 날려가지고 사실상 한국이 그때 뭐 한국군의 이 드론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사실상 지금 뭐 반년 가까이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드론 사령부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 공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드론을 어떤 식으로 방어적으로 또는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응 능력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최근에 유튜브나 좀 SNS를 통한 북한의 선전 활동 양상이 변했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뭐 전통적으로 보면 뭐 우리 민족끼리 또는 메아리, 네. 뭐 조선의 오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다 외곽 선전 매체들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이 다 선전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북한도 SNS를 통해 가지고 이걸 북한 체제를 선전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아라는 어린아이도 나오고 예. 유나라는 사람도 유미, 나오고 유미. 예. 유미라는 예. 사람도 유미는 이제 미국말 쓰는 사람이고 유나는 중국말 쓰는 그렇죠, 여성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상 이걸 이제 차단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차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예. 결국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걸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구글에서 차단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정보가 우리한테 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예. 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송아나 윤이나 유나나 이번에 이제 맥주 선전하는 그 사람들이나 대통령, 예. 보면 정말 그 일반 국민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북한이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것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기 구글하고 협조해가지고 차단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 북한이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선전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그걸 놔두게 되면은 선전 선동이 우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면 뭐 PT도 받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는데 다 그냥 선전 정도로 우리가 좀 인식하면 좋겠죠. 그렇죠. 북한 주민들 네. 전체가 이제 그런 삶을 이제 누리고 있으면 그런 건 괜찮은데 아니고. 예.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이제 옷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뭐 놀이터 가는 것도 그렇고 아주 이제 특정한 부분만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 조심해야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네, 했단 네, 말이죠. 네. 마치 대북지원부 같았는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통일비서관도 전부 다 통일부 요원이 아니고 바깥에서 전부 다 사람들을 수혜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통일부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헌법 제 4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 4조를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적어왔습니다. 예, 읽어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핵심은 뭐예요? 평화 통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민주적 절차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통일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통일 정책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로 가기 위한 지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통일부가 남북 간에 화해 협력도 필요하고 지원도 필요하고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한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정신에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한국 주민들과 같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 복지, 행복 이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저는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알 권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훨씬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통일부가 새롭게 또 방점을 찍는 부분이 있듯이 북한 역시 대남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제기되는 게 최근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금강산 방문 추진 보도에 대해서 네. 북한 외무성이 담화로 이에 대해 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우선 한국의 통일부하고 비슷한 것이 네. 북한으로 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조평통이라고 있어요. 그 조평통이 이제 이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짧은 기간에 남북한의 봄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한국의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 파트너로 나온 사람이 바로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외곽 단체로 있다가 정부 기구로 성격을 시켜가지고 같이 한국의 통일부와 북한의 조평통이 같이 이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개성에 있는 남북협력사무소 그거 폭파하고 그때 이제 그렇죠. 김여정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1년도에 담화를 발표할 때 남북한의 이 대남 창구 역할을 했던 조평통이 조평통을 계속 그대로 조직으로 둬야 될지 없애야 될지 이거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평통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외무성의 이름으로 나왔던 것은 조평통이 북한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우선 저는 하나 하고요. 네. 우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외무성 발표한 사람이 부상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차관급이 아니고 국장급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수위는 낮췄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확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북한이 이제 남북한의 화해 협력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예 관련되는 부서는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북한은 북한대로 한 국가로서 남한은 남한대로 한 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의 입장에서 앞으로 너희들을 대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는 통전부나 특수한 관계로서의 남북한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외무성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북한의 통전부가 정말 해체됐는지도 한번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체됐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외무성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통일부 상황들이나 그 외에도 전승절 등등 좀 지켜봐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 같네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실장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